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다정함의 과학입니다. 지은이는 켈리 하딩,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친절, 신뢰, 공감 속에 숨어있는 건강과 행복의 비밀. 사람과 연결의 힘은 언제나 조용히 승리한다. 주석을 제외하고 총 338페이지며 지금부터 제가 읽으면서 밑줄 치고 포스트잇 했던 문장과 저의 생각들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체 건강에 영향이 미친다. 앞에서 밝혀졌듯 건강한 삶은 생체의학의 발전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운동하세요. 수면 시간을 늘리세요. 와 같은 일반적인 조언들은 우리를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런 접근 방식들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으로서의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더 관련이 있다. 어딘가 몸이 안 좋아요. 검사에서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서양 의학에서는 병에 걸린 상태와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를 흑백 혹은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분류한다. 생체의학 모델에서는 의사가 몸 컨디션은 좋지만 의심스러운 검사 결과가 나온 벨라에게 병에 걸렸으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몸은 아프지만 아무 의상 없는 검사 결과를 받은 데이지에게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은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며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 두 환자 모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떠날 것이다. 나는 펠로우 시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을 연구하면서 표면적으로 건강하지만 몸이 좋지 않거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아프다고 걱정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났다. 많은 환자들이 답을 구하기 위해 응급실을 전전하거나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환자가 느끼는 상태와 의사가 확인한 검사 결과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난감한 일이다. 내가 본 가장 아픈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었다. 외로움과 학대, 가난, 차별 등이다. 우리가 의학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건강이 신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사회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시작하려 한다. 건강의 본질적인 요소는 의학서적이 아닌 사람들 간의 일상적인 관계에 있다. 1:1 관계. 제이미의 몸이 잠깐씩 움찔거렸다. 산파는 이것이 사람이 죽고 나서 보이는 반사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다가 제이미가 갑자기 눈을 떴다. 이것 또한 다른 반사 반응일 수 있었다. 케이트는 제이미가 주변을 둘러보는 것 같다고 느꼈다. 산파는 케이트 가족에게 이제 아이를 보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트와 데이비드가 계속 아이를 안고 말을 걸자 제이미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제이미는 손을 뻗어 데이비드의 손가락을 움켜잡았다. 그들은 흥분하여 의사를 호출했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그 후 1시간 동안 제이미는 더 힘을 내고 있었다. 케이티가 투데이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아 오지 않는 의사를 불러내기 위해 부부는 이제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였으니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시겠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케이트가 그랬더니 의사가 바로 병실로 오더라고요. 라고 말을 이었다. 5년 후 한 프로그램에서는 밝은 미소의 행복한 금발소년 제이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이미는 호주 시드니에 있는 집 근처 해변을 뛰어다니며 게임을 하고 웃긴 표정을 지으며 여동생과 쿠키 굽는 것을 좋아한다. 행동은 경험,
이를테면 사랑에 의해 형성되는가? 아니면 생물학, 이를테면 유전적 특징에 의해 형성되는가? 환경의 영향은 매우 장기적이었다. DNA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다. 엄마의 스트레스 경험은 뱃속의 아이에게 평생 남는 환경적 흔적을 남겼다. 산모에 의해 발생하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대부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2세 미만의 아이는 엄마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낯선 사람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엄마가 자리를 떠나면 속상해하면서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기뻐한다. 하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이는 엄마가 떠날 때 괴로워하지도 않고 낯선 사람과 있을 때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며 엄마가 돌아와도 거의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다. 이를 회피애착이라고 부른다. 혹은 엄마가 사라졌을 때 속상함이 오래 지속되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엄마가 돌아오면 화를 내거나 엄마를 밀어낸다. 이를 불안정애착이라 부른다. 누군가의 손길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생명체에게 중요하다. 스킨십에서 오는 연결된 느낌은 감정적인 애착 그 이상이다. 거기에는 생리학적인 요인이 숨어 있다. 손을 잡으면 혈압과 심박동수,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간다. 자궁 안에 있는 쌍둥이도 서로 손을 잡는다. 한 명은 건강하지만 다른 한 명은 많이 아팠던 쌍둥이 형제가 자궁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장면이 초음파 영상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서로 손을 맞잡으면 용기가 생긴다. 신체 접촉만이 친밀한 유대관계를 쌓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컬럼비아 의대 신입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 함께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 대한 영상을 본다. 영상에는 한 엄마와 아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들은 즐겁게 소통한다. 미소와 다정한 말을 주고받는다.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아이가 소통을 시도할 때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돌아선다. 아기는 다시 엄마와 다정한 표정을 주고받으려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한 아기는 곧 울음을 터뜨린다. 엄마의 반응이 없자 결국 아기도 눈길을 돌린다. 지켜보기 괴로운 장면이었다. 엄마와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다시 일어나자 일시적으로 안도했지만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기는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숨은 요인의 첫 번째 고리인 가까운 유대관계의 유무는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만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회적 연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가이다.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교감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객관적인 면으로는 집에 사는 사람들의 수, 당신과 가족, 친구들과의 거리,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교류하는 횟수 등이 있다. 우리가 소외되거나 고립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로움은 주관적이기도 하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모습이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고 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거나 과음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뇌는 사회적 거부와 신체의 고통을 비슷하게 처리한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뇌는 그것을 실제로 칼에 찔리는 것과 같은 비슷한 고통으로 인식한다. 원치 않는 이별을 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누군가의 심리적으로 거부를 당하면 실제로 물리적인 아픔을 느낀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더 폭넓을수록 감염으로부터 더 많은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데이터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제 운동이나 식단, 수면만큼 사회적 참여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웃음과 따뜻함, 존경, 신뢰, 배려, 지지는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옥스퍼드대 진화심리학 교수인 로빈 던바의 연구에 의하면
3명에서 5명 정도에 가까운 친구가 있을 때 건강에 가장 좋지만 당신을 지켜줄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고모 할머니를 찾아뵙거나 독서 클럽에 참여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도움이 된다. 나와 느슨하게 연결된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며 내 행동도 상대에게 영향을 미친다. 한 여성이 말했다. 원래 카페 라떼를 주문하라고 했는데 당신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그러면서 채소 주스를 집었다. 반대로 당신이 친구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가 치즈버거를 주문하면 원래 당신은 샐러드를 주문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치즈버거를 주문하고 싶어진다. 또한 친구가 당신과 함께 운동하려고 체육관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당신도 운동하러 갈 확률이 높아진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의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건강 행위는 우리를 후성유전학, 심혈관, 면역, 내분비 변화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혹은 해롭게 만드는 행동을 하게 한다. 이것이 관계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또는 유유상종 현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친구들을 찾을 수도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친구 사이거나 같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친한 친구들의 DNA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유사점이 나타난다.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참여자라는 사실을 쉽게 잊곤 한다. 그러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집단 건강과 신념에 영향을 미치는 활기찬 사회 연결망에 얽혀 있다. 사회 연결망의 총합은 각 부분보다 훨씬 크지만 각 부분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부분의 사람은 93% 정도 반려동물이 자신을 더 인내심 있고 책임감 있고 다정한 사람, 즉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걸어다니는 모든 생명체와의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는 우리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게 도와준다. 직장과 일, 스트레스, 그곳을 빠져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나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존엄성은 아주 중요하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토미는 말했다. 수년 동안 도시를 가장 보기 좋은 모습으로 유지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뉴욕이 더럽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도시를 아름다워 보이게 하려고 매일 최선을 다해요. 가장 행복하고 안정된 사람들은 엄청난 물질적 풍요나 고급 사무실을 바라기보다는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가진다. 직장을 즐거운 곳 혹은 스트레스 받는 곳으로 결정짓는 요소는 동료들과의 관계다. 낮잠이든 회사 근처 산책하기든 동료와 커피를 마시든 휴가를 가든 잠깐의 휴식은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꾼다.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대방의 나쁜 행동은 보통 상처나 고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다. 그의 입장이 되어 그가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기분일지 상상해보자. 그는 아마 자신이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 만약 가능하다면 화가 가라앉고 그를 한 인간으로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에게 반려동물이나 아이들이 있는가? 그가 즐기는 취미는 무엇인가? 그는 어느 지역에서 자랐는가? 누군가를 잘 알게 되면 그를 미워하기 힘들다. 행복은 소득과 함께 계속 상승하지 않는다. 돈은 건강에도 도움을 주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장 안팎에서 서로 부여하는 존중은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행복을 비롯한 정서적 안녕은 부와 명성보다 훨씬 더 값지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삶의 만족감을 불어넣어 더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 숭고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 자기실현적 행복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배움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연결되는 목적 의식이 가득한 삶은 건강의 또 다른 숨은 요인이 될 수 있다. 일상에 목적 의식을 불어넣는 사람들은 잠을 더 잘 자고 바이러스에 더 강하며 더 건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 삶의 목적 의식이 클수록 얻는 이익도 크다. 그것은 바로 배움이다. 그저 배우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만의 목적의식을 깨닫자. 사진, 글쓰기, 요리, 춤, 노래, 피아노 같은 기술을 개발해보자.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듣고 실행에 옮겨보자. 무언가가 상상력을 사로잡았을 때를 잘 포착하고 이를 발견해야 한다. 목록을 작성하자. 관심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해보자. 동네와 이웃. 모든 생명체는 잘 살기 위해 그들의 주변 환경을 잘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이다. 영양가 없이 칼로리만 높은 빈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영양분 결핍을 야기한다. 체중이 늘 때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드는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느냐보다는 그 칼로리가 어디에서 오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야채와 밥에서 나오는 500칼로리와 기름진 치즈버거에서 나오는 500칼로리는 각각 다르다. 당신의 장에 있는 다른 미생물들에게 다르게 각각 먹이를 주기 때문이다. 녹지는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연결해준다. 놀이터, 공원, 레크레이션 센터 등은 경제적인 면이나 집단 건강의 면에서 큰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원 산책을 처방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공원 근처에 사는 것으로 얻는 정신건강의 증대는 결혼 생활에서 얻는 정도와 동일하다. 우리가 다른 동네로 이사할 마음이 없거나 혹은 이사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 곳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 플리러브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나머지는 따라올 것이다. 공정성. 걸러지지 않은 개인의 편견이 모여 제도적 차별을 만들어낸다. 더 평등한 문화일수록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남성과 여성의 건강을 더 증진시킨다. 미세 공격이 오랫동안 쌓이면 거대 공격이 된다. 위협을 느끼고 괴롭힘을 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에서 느끼는 일상의 번거로움은 신체에 큰 피해를 준다. 시험을 보러 가거나 어떤 상황에 들어가기 전 차별을 겪을까 두렵다면 본인을 이 시험을 잘 본 혹은 이 상황에서 잘 해낸 소규모 그룹이나 단체, 수학단체, 우등생 단체 등의 일원이라고 상기시키자. 시도한다고 해도 잃을 것도 없는데 어쩌면 진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편견은 위험한 건강 문제지만 최소한 우리의 영향권 안에서 무언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상에서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건강에 중요하고 타인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편견이란 우리 모두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그룹에 속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할 때, 특히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공동작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효과적으로 편견과 오해를 줄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다양한 연구에서 편견이 가장 많이 감소한 사람들은 스스로 차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 모두가 더 번창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를 만드는 일은 일상적인 곳에서 발휘하는 당신의 용기와 대화에 달려있다. 언제 당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올지 알 수 없다. 환경의 영향.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친절과 이해를 얻기 위해 병원을 찾기도 한다. 그들에게 현저하게 부족한 것은 소속감과 목적의식을 불어넣는 사랑이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공감, 연민, 정서적 연결을 통해 과거가 현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예방할 수는 있다. 우리는 꼭 혼자 트라우마를 극복할 필요가 없다. 공감은 연민으로 가는 관문에 있으며 연민은 성장과 치유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심리기술이다. 대화요법이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완충장치가 없거나 부정적인 관계에서는 버거운 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만약 오래 지속되면 번아웃이나 독성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공감의 어두운 면이다. 왜 공감 능력이 더 큰 사람일수록 번아웃을 겪을 확률이 높은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장 좋은 점은 연민이 연민을 낳는다는 것이다. 연민을 발휘함으로써 서로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역경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며 서로의 성장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묻는 방식에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라고 묻게 되는 것이다. 훨씬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이다. 타인을 보살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막대한 능력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을 믿어주고 이해해주며 존중해주는 안정적이고 다정한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세상이 달라진다. 건강의 본질적 요소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숨겨진 요인의 역할과 그들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건강의 본질적 요소. 스트레스는 다양한 신체 조직에서 혈류와 치유의 과정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경우 시험 기간보다 여름방학, 스트레스가 적은 시기에 배인 상처가 며칠 더 빨리 낫는다. 이와 비슷하게 서로 적대적인 커플보다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커플의 상처가 더 빨리 낫는다. 만약 사랑이 자연이 만든 항염증제라면 사랑의 존재나 부재가 우리 건강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가 된다.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적 표현이 중요하다. 흔히 류는 정신분열증이야 혹은 잭은 자폐아야 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류는 정신분열증을 갖고 살고 있어 혹은 잭은 자폐증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제 나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것이 내 역할의 일부임을 이해한다. 집단의 건강. 당신의 집과 나의 집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이다. 건강은 사회적 맥락에서 비롯된다. 좋지 않은 건강의 근원이 사회적 환경에 있다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도 사회적 환경에 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범죄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이제 막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 더 온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산모들에게 더 폭넓은 공동체와 가정 지원을 제공하는 일은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생에서 지속되는 즐거움은 우리가 서로에게 잘 대해줄 때만 발생한다. 나는 내 주변의 세상에 행복은 더 많이, 불행은 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행복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방법은 행복해지고 싶다면 선한 일을 하라는 격언처럼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액션 포 해피니스의 웹사이트에서 선을 위한 힘이 되겠다는 서약을 할 수도 있다. 나도 참여했는데 이 서약은 다음과 같다. 선서. 나는 내 주변의 세상에 행복은 더 많이, 불행은 덜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 서약에는 각자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더 행복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담겨 있다. 결국 궁극적인 만족감은 직접 대면하는 인간관계에서 나온다. 연대관과 집단, 공동체, 소속감 등은 우리의 삶에 더 깊은 행복감을 준다. 모든 사람이 갈등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안다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보자. 가정과 학교, 직장, 동네, 공동체, 국가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 세상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 놀이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불친절함에 맞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어떨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면 괴롭힘, 거짓말, 부정행위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사회 조직의 끈이 끊어진다. 하지만 한 명의 용감한 사람이 부당함에 불을 비추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목소리를 내므로써 서로의 경험을 확인하게 되면 용기와 신뢰의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서로를 위해 목소리를 내면서 집단 건강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다. 신뢰 구축의 핵심은 우리가 자신의 정서적 안녕을 잘 돌봄으로써 갈등이 발생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두려움 없이 소통하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정서적 건강은 개별이 아닌 집단으로 형성된다. 우리가 친절함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세 친절에는 위대한 힘이 있다. 다정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친절하다. 그것은 소극적이거나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남성들 중에는 친절을 약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예의라는 미명 아래 의미 있는 대화를 중단하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다. 진정한 친절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시민 담화가 아니다. 당신과 나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존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또한 친절은 우리의 분노와 타인의 분노를 인식하고 이를 긍정적 행동과 협력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개인의 행동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잔물결을 남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물결을 일으킬수록
진폭은 더 커진다. 모두 함께 강력한 긍정적인 변화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 사회가 건강의 한 부분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나 화려한 학위,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명확해진다. 개인이 매일 미세 친절을 실천하고 오늘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것처럼 기업과 조직들도 마찬가지다. 공동체를 세우고 신뢰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 우리는 함께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마틴 루서 킹은 어둠으로는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나는 당신이 공정함과 친절함, 인간의 존엄성을 키우는 글로벌 커뮤니티에 동참하고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길 바란다.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힘이 있다. 친절과 사랑은 아무리 써도 사라지지 않는 풍족한 자원이다. 나와 새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많은 부분이 변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의 파급 효과에서 한 가지, 사랑의 중요성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제가 글로 썼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다정해야만 하는 이유. 카페 종업원에게 건네는 다정한 인사.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아침 커피를 건네주는 종업원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점점 귀해지는 세상입니다. 물론 그런 바쁜 상황에도 수줍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론 밝게 인사해주시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도 적지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를 건네면 누가 가장 기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 꽃을 보고 예쁘다 말하면 꽃보다는 내가 기분이 좋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인사는 작은 친절입니다. 작은 호의입니다. 동시에 나를 위한 친절과 호의입니다. 예쁘다는 말 같은 기분 좋은 인사는 건네는 순간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기분 좋게 다시 인사를 건네준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적은 세상에서 인사를 왜 건네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인사를 하고 다정함과 친절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 다정함. 다정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태반인 요즘에 잘 들어주고 친절하게 나와 관계해주는 사람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귀한 존재로서 관계의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한없이 퍼주는 관계에 끌려다니는 사람을 다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정한 사람과 멍청한 사람은 냉정한 세상에서 구분됩니다. 하지만 다정함과 멍청함을 가끔 혼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멍청한 사람을 다정한 사람이라고 가스라이팅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베푸는 마음이 사실 다정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것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정함의 애매한 정의를 메우기 위해 우리는 이기적 다정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좋기 위해 다정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사가 가장 대표적인 이기적 다정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대화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진해질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관계적으로 휘둘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흔히들 말하는 감정 쓰레기통이 될 위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이기적 다정함은 선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감정을 힘들게 하지 않을 선을 긋는 친절인 것입니다. 적당한 선을 만들면서 친절을 베풀자.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습니다.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따뜻하다는 이유로 한없이 가까이 하게 되면 또는 상대방을 한없이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 한쪽은 상처를 받고 한쪽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이 필요합니다. 친절을 베풀면 한없이 그 사람이 좋아져 더 친절해지고 싶고 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에 갑자기 부담스러운 선물 또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관계적 결핍으로 인한 지나친 관계의 의존입니다. 지나친 의존은 부담을 낳고 부담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대개 우리가 생각하는 매력적인 사람은 안정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된 사람은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감정에 동요하지 않으며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의 고맙다며 적극적으로 부담스러운 표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만의 분위기를 감히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 선을 지키며 그 선에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선은 그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듯 각자의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은 자신만이 그을 수 있습니다. 선도 긋지 않고 넘어오는 상대방에게 뭐라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서로가 그은 선을 봐주며 지켜주며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로움과 친해져라. 결국 모두 외롭습니다. 외로움과 친해지는 것이 선을 지키며 친절해지는 이기적 다정함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은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못 견디고 금방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연인을 만나며 또는 오락거리와 유흥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알고 내면을 살피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더욱 즐겁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모르고 상대를 판단하며 그 안에서 상처받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알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결국 외롭다는 사실을 알면 세상은 더욱 다정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외로움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가 밝고 많은 사람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만 앞세우느라 자신에게 차갑고 무뚝뚝했다면 오늘은 자신에게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말해봅시다. 먼저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다정함의 과학 읽어드렸습니다. 모두들 건강한 인간관계로 다정한 202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